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앙연구원의 김바로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주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면서 공공데이터와 연관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관이 안 돼 있다면은 연관을 시킬 수 있다면 되게 편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뭐 나중에 유튜브로도 공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공공 데이터를 써봤다라는 분 계신가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네. 그 혹은 김영 선생님이야 뭐 네, 써보셨을 거고 혹시 그 외에 써봤다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혹은 모델 말뭉치나 뭐 이런 데를 써봤다 음, 대부분은 사실 많이 안 써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유인 선생님, 네, 혹시 써보셨나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못 해봤었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좀 더 배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 네네. 어, 그리고 써본 거,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거를 써보신 분들은 조금 계신데, 반대가 아니고 좀 더 심화해가지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없는데, 이거 공공데이터 같은데 신청해 본 분은 더더욱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공 데이터가 단순히 뭐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인문사회 연구의 대부분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인지라 저희도 이제 공공 데이터하고 연관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하면 지금 한국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조교수로 재직돼 있고 데이터 인문학 관련된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데이터 설계, 구축, 그리고 외에도 뭐 분석 쪽도 했고 해석 쪽도 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쪽도 했습니다. 저 원래는 이제 정보공학 쪽은 아니고요. 북경대학교에서 이제 중국 고대사로 학사하고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김현 교수님 밑에서 이제 박사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는 일단 철학 박사입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문학 제 분과들이 되게 많죠. 문사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인문학 분과들이 있는데 어떤 분과를 가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소스, 텍스트, 문헌, 캐논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전 역사학 베이스니까 1차 사료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고 사료가 없으면 연구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저희의 1차 사료 혹은 메인이 되는 자료는 오히려 인터넷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전공마다 다르죠. 어떤 전공은 아직 인터넷에 많이 없는데 인터넷에 많이 있는 곳이 많고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 어, 가속화되고 있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옮겨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할 때 강조드리는 게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인문사회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라고 하면은 DIKW 모델,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모델에서의 데이터. 다시 말해서 각 하나하나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냥 기본인 자료를 데이터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분명히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표준국어 대사전만 봐도 그 3번 정의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제가 보통 예시로 드는 게 리스에 있는 저희 연구 논문들 있죠. 그 연구 논문들은 데이터입니다.
PDF죠? 어쨌든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DIKW 모델에서의 데이터인가요? 최소한 정보 혹은 지식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요? 학술 논문급이면? 이게 미묘하게 엇나갔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딱 이 정도. 이 데이터인데 디지털에서는 다른 정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에 있는 데이터는 전통적인 DIKW 모델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분명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제가 얘기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번 정의, 디지털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정보공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가 돼도 지금도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고 그리고 핫 이슈는 언제나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제일 핫 이슈는 데이터가 없다. 이제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이제는 생성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은 이미 죽었다. 이런 데이터 관련 이슈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공학 쪽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 다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보공학에서 추구하는 거는 똑같은 데이터가 이 특정 프로세스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리가 되느냐 이 프로세스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 정보공학에서는 데이터를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내 프로세스에 최적화시켜서 데이터를 만지게 되면 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죠.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를 잘 만지려고 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데이터를 되게 중시해서 garbage in, garbage out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해당 도메인, 해당 전공 영역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 베이스라고 공개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법률, 특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장 여기 법률 전문가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법률 관련해 가지고 저만 해도 법률을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않습니다. 제 전공 영역은 아니죠. 엄밀히 따져서. 그랬을 때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정보공학자들은 더더욱 모르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희 조선왕조실록은 기본적으로 원문이 뭘로 돼 있죠? 한문으로 돼 있죠. 그 한문을 읽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한자로 돼 있는 텍스트만 보여줄 뿐이죠.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뭐가 인물이고 뭐가 장소고 혹은 이 문장 혹은 문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파악 못합니다. 소설을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영어는 뭐 보편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에스페란토어로 되어 있는 소설이 있다고 쳐요. 한국 개발자가 그 에스페란토어를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죠. 그러면은 이 소설의 모티브가 뭐고 감정이 뭐고 당연히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학에서 이런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걸 해도 10개월이 있으면 거의 7, 8개월이 해당 도메인 영역을 조사하는 데 쓰입니다. 실제 이걸 잘 만드는 그러니까 정보공학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영역은 한두 달이면 끝나요. 오히려 이 도메인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공학 쪽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이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미니스터 데이터라고 불리는 겁니다. 딥러닝 한 번만 공부해 보셔도 이 데이터를 무조건 접하게 됩니다. 뭐냐면 0부터 9까지의 손글씨들이 데이터 셋으로 있는 겁니다. 딱 이게 끝입니다. 예, 손 0, 1, 2, 3이죠. 이 0이 있고 이게 손글씨로 0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얘는 답은 0이야. 이건 1이고 답은 1이야. 이건 2고 답은 2야. 이렇게 쭉 돼 있는 데이터입니다. 엑셀로 따지면 컬럼이 2개 있는 거죠. 엑셀 두 열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논문이 이건데 지금 요게 1,000, 1000, 1000만, 43,000이죠.
이게 스크린샷 한 지 좀 됐을 겁니다. 지금 6만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논문 하나가. 저도 이런 논문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중시합니다. 또, 이거는 히든이긴 한데,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제 기억이 맞다면 90년대 정도일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했고, 지금 시간이 엄청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셋은 지금도 쓰입니다. 잘 만든 데이터는 꾸준히 쓰이죠.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의 데이터 상황을 보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최초 시작부터 지금까지 90% 이상의 인문 데이터 편찬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요거를 최초의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조선왕조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 CD로 이것도 이제 북한에서 조선왕조실록 관련된 번역서를 냈고 국역본을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해야 되지 않아? 그럼 뭘로 해야 되지? 디지털로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정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민간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그 뒤에 IMF가 터지고 이제 고급 노동자들, 다시 말해 석박사 이상들, 인문학 석박사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돈을 왕창 뿌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쓰레기 데이터도 많이 만들었지만 다양한 데이터들이 편찬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정부 3.0 그리고 공공 데이터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최초에 저희 정부 1.0 같은 시절에는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죠. 다 관공서 가서 이제 등본이나 이런 걸 떼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서로 다른 관공서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꼭 관할 그 관공서를 안 가고 다른 동사무소를 가도 처리가 가능해졌죠.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냐? 우리가 이런 거 서비스 해줄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그 민원 사이트 있죠. 이런 게 정원적으로 2.0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혹은 시혜를 베푼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 3.0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모든 거를 최대한 공개할게. 우리가 니네들이 이거 쓰라고 요청을 따로 안 해도 우리가 먼저 할게.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진화가 되는데 이 2.0에서 3.0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교통 앱 쓰시죠? 버스 앱 다 쓰죠? 안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모두가 버스 앱을 쓰죠. 그 계기가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저희 그 버스들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지금도 주고요. 그러면 지원금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얘네가 너네 버스 운송한다고 해놓고 진짜 운송을 해? 진짜 돌아? 안 도는 거 아니야? 거짓 보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버스에다가 네트워크하고 GPS를 달아버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서 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면 돼요. 그 수집하는 시스템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게 절대 아니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오픈은 돼 있었어요. 왜냐? 누구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뭐 개인정보도 아니고 문제 있는 정보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픈돼 있었어. 그런데 우연히 한 고등학생이 추운 겨울날 버스 기다리기 싫은데 이런 게 있네? 나 이거 이용해가지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GPS가 있으니까 위치가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게 시초인 겁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당연히 학교 가서 자랑했겠죠. 야, 추운데 버스 기다리고 있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라고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야, 나도 만들어줘. 야, 내 것도, 내 것도. 이렇게 해서 발전되게 된 겁니다. 최초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원래 의도는 그냥 버스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하는 목적의 데이터였어요. 근데 얘가 오픈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가가지고 되게 유용한 걸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용한 서비스를 니네들이 정부에서 개발할 생각하지 마. 그냥 니네들 오픈 가능한 거 다 오픈해. 나머지는 민간에서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라는 개념들이 확 대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공공데이터법입니다. 이게 최초, 지금 이거 다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법은 2023년 법인데요. 여기 연역을 보시면 최초에 만들어진 거는 2013년입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그리고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공공데이터 공개법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뭐 법률안 보면은 되게 복잡하죠. 뭐 어쩌고 적혀 있는데 핵심만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 언제? 먼저. 신청받아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일단 검토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공개해 라고 되는 겁니다. 개념이.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는.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공데이터는 언제 그러면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3자의 권리를 형격하게 침해하는 경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되어 있는데 결국 핵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저작권, 개인정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근데 뭐 대부분의 인문사회 쪽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없으시죠? 없으시니까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관련된 건 대부분이 저작권과 개인정보 관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에 대해서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 못하게 하면 민간에 공개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해도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업적도 아니죠. 연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랬을 때 공공기관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모든 기본적인 공립대학교 그리고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 다 공공기관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제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뭐 서울대학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아닌 것도 아닌 국립대학법인이죠. 어쨌든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공기관이기도 한데 이건 법적인 투쟁을 거쳐야 돼서 일단 아니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이 정부기관의 웹페이지 있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싹 다 공공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연구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구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기본적으로는 공공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회색지대로 남아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재단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당연히 공공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공공데이터 신청할 때 보면은 거기에 리스트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은 훨씬 쉽습니다. 거기 리스트에 있으면 공공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초의 공공데이터법이 발족이 되고 그 뒤에 논란이 된 부분이 뭐였냐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 인문학 쪽에서는 저희가 연구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사실 공적 인물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냐, 뭐 따지면은 그 개인정보인데요. 이순신이 언제 죽은 걸 비밀로 해야 될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근대 혹은 현대를 연구하시는 인문 쪽에서는 관계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의료 쪽이 문제였는데요. 의료 쪽에서 필요한데, 문제는 이건 의료 데이터는 완전히 개인정보인데 이거 아예 못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온 방법이, 가명 정보를 쓰면은 뭐 연구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 뭐 일부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데, 가명 정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삭제해요. 이렇게만 삭제해도 얘가 누군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54세에 여기에 사는 어떤 거를 8개월 사용한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갑니다. 범주화를 시킵니다. 54세가 아니고 50대야. 50대에 전라남도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해도 누군지 특정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게 가명화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주의하면 관련된 개인정보도 이용이 가능하긴 한데, 다만 저희는 어차피 공적인물들이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다루는데 공적인물 아닌 경우가 더 흔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데이터 법에, 보통 모든 법의 두 번째가 정의라는 거거든요. 네. 정의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되게 중요시하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광 또는 전자적인 처리 자료 또는 정보로서 라고 돼 있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을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와닿진 않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실무 매뉴얼, 여기를 보시면 데이터의 레벨, 다시 말해서 품질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품질이 아니고 형태적인 부분이긴 한데, 형태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눠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요. 아래쪽을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파일명들이 보이시죠? 일단 PDF, 엄청 자주 쓰시죠? 근데 PDF는 공공 데이터로서 미충적 포맷입니다. 얘는 데이터로서 온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DF는 원칙적으로 어도브라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저작권을 풀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거꾸로 얘기해서 어도브에서 언제든지 이거 막을 거야,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막을 거야 라고 하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정, 변환이 안 되죠. 원칙적으로 PDF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PDF는 데이터 취급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공공 데이터에서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정부의 것은 제일 느려요. 언제나 고리타분하고 제일 늦게 변화하는데, 그 정부조차도 PDF는 데이터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수정 편집은 가능한데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되는 거. HWP, 엑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특정 소프트웨어만 된다고? 네, 그렇죠. HWP 한글에서만 되잖아요. 해외 나가면 HWP 못 읽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약이 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건 뭐냐? 컴퓨터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어떠한 소프트웨어에서든, 뭐 이게 워드든 엑셀이든 뭐 한글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메모장에서조차도 열 수 있는 데이터. 이게 좋은 데이터다. 품질이 좋은 데이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이런 연구 되게 많아요.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들이 꽤 있던데요. 근데 보면은 웹에서 스크래핑을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연구 중에. 제가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
공공 데이터 포털 가면 클릭 한 번 하면 다운로드 되거든요. 뭐 다운로드 되는 거 편한 거 말고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웹페이지는 사람이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데이터에는 기계를 위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는 모르시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못 읽으면. 근데 여기 파란색 있죠? 이게 사람입니다. 예쁘게 나와요. 웹페이지에서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스크래핑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스크래핑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돼 있냐면 이게 원래 대응하는 데이터거든요. 대응하는 데이터에 이 파트 있죠. 보시면. 이 파트에 보면 REF라고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사실 옛날 문헌들, 뭐 현대 문헌도 그렇고요. 문헌들 보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김바로죠. 바로인데 저는 바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로 오빠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로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김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위치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불리기도 하죠, 분명히. 근데 저는 김바로, 객체는 동일한 객체죠. 이거를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남들과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냐? 컴퓨터가 이 어떤 서로 다르게 표현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앞에는 성이 있고 얘는 성이 없죠. 컴퓨터 입장에서 얘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명이인도 많죠.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컴퓨터는 동명이인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사람이라고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해놓으면 뭐가 될까요? 컴퓨터가 서로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식별할 수 있겠죠. 컴퓨터가 보다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얘에 비해서 얘는 예쁘죠. 예쁘게 파란색, 녹색 돼 있지만 실제 연구에 훨씬 더 유용한 거는 이 아래에 있는 로우 데이터. 이건 XML로 되어 있는 건데 로우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데이터고요. 또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데이터도 만들어놨냐면 요게 그 주민등록번호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 각각의 기사들 있죠. 실록 기사. 거기에 아이디들입니다. 얘는 뭐냐? 어떤 특정 인물이 언제 무슨 관직에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셋도 있어요. 이 데이터셋이 어려운 데이터셋이 아니고요. 실록 가면은 부록 정보에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관직에 있었다. 이것도 스크래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어디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이 정도 있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이 메인이고 최우선입니다. 한국에선 공공 데이터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AI가 대두가 됐죠. AI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 쪽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 말뭉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요 크게 요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알으셔도 되고, 뭐 공공 데이터 포털 한번 볼까요? 공공 데이터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올 텐데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쭉. 그래서 방금 나왔던 조선왕조실로 볼까요?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가정보 인물 데이터, 요게 그거거든요. 그 어떤 인물이 어떤 관직에 언제 있었다, 출처는 뭐다. 요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있죠. 클릭을 하시면 주르륵 뜨게 됩니다. 요거 보면 CSV라고 되어 있죠. 자, CSV가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있다, 인물의 호성 뭐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고요. 엑셀표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엑셀표죠. 그 다음에 얘가 관직에 어디 있었다, 어떤 아까 전에 여기 인물들 아이디 이렇게 쭉 있죠.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요겁니다. 인물 아이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어떤 왕 때 어떤 관력으로 현직에 있었다. 그리고 그거의 링크는 고유 그 기사 아이디는 이거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조선왕조실록 가서
여기 보면 부가 정보 여기 있을 텐데 어디 있지라? 제가 여기를 잘 안 써서 부가 열람 위쪽에 부가 열람 보면 관직 신분별 인물별 있는데 관직별 보시면 이 관직에 누가 지금까지 부임했었다 역임했었다 라는 정보 있죠. 요게 출력되는 거에 기반 정보는 이겁니다. 이거를 그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모을 수 있잖아요. 필터 하다못해서 필터로 이렇게 모을 수 있죠. 얘 보면은 얘는 가낭청으로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럼 얘가 있으면 되는데 얘를 굳이 수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귀찮게? 지금 방금 저 이거 봤는데 얼마 걸렸죠? 그냥 다운로드만 했죠. 이런 식으로 대단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마냥 쉽진 않습니다. 지금 방금 건 CSV라고 해가지고 제일 좀 편한 형태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원문 자료 있죠. 네. 원문 자료를 보시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뚜루루. 네. 원문이니까 용량이 좀 돼요. 네. 이렇게 XML, DT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D는 이거의 설계 도구요. XML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XML, Extendable Markup Language라고 불리는 언어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온전히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정보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일련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그냥 쓰잘데기 없이 이상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상한 텍스트다 라고밖에 이해를 못하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하나 요 기사들을 스크래핑 하고 있는 것보다 스크래핑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필요가 없이 클릭만으로 모든 데이터를 그냥 방금 보셨다시피 그냥 모든 데이터 이렇게 다운 받거든요. 이러면 됐지. 왜 삽질을 하느냐?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그래서 AI 허브 모델 말뭉치 같은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데이터는 사실 저도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많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여기 뭐 기본적으로 쓰시죠. 근대 쪽 분들도 그러기 보시면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거 말고도 사료총서라든지 삼국사기라든지 그리고 역사지도 있죠.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보면 근대 역사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거는 API이긴 한데 데이터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근대 거 뭐 있냐? 근대 거 중에서 3.1운동 DB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있거든요. 그거 다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외 항일 운동 자료 일본 외무성 기록 있거든요. 근데 전공하시는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일제감시 대상 카드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이미 올라와 있고 이거를 잘 쓰기만 해도 돼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열심히 조사를 했고 한번 찾아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아직 안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저도 반공무원이긴 한데 공무원 입장에서 일이 늘어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해요. 특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대는 사실 아까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개인정보 문제도 없어요. 뭐 300년 전 죽은 사람 개인정보를 뭘 할 거야. 그리고 저작권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죽었잖아. 만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근대 쪽이 되게 애매해집니다. 아직 살아계신지 아닌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공개를 하기가 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공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 받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공 데이터 포털 있죠, 여기. 아까 전에 데이터를 다운받을 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몰라도 제가 로그인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줘요. 기존에 있는 거. 근데 신청할 때는 로그인을 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해야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 쪽을 가보시면은, 여기 죄송해요. 살짝 바뀌었죠?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 데이터 요청의 제공 신청 쪽을 가보면 열심히 이렇게 설명이 들어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신청하면. 신청 되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하면 이걸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10일 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1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대부분은 10일 정도 더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돼도 한 달은 걸린다. 라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공 결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난 거부할 거야 의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부 상황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까지 보통 안 가긴 하는데요. 웬만하면 공개해 주세요. 웬만하면 해드리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만 두시고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요거는 옛날 거긴 한데 거의 뭐 똑같아요. 요즘도. 제 이름 적고요. 신청자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주소지 적고 그 다음에 이건 없으면 안 적으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는 전화번호, 이메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락을 하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명 기존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관 검색. 여기 기관 검색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에요. 나오죠? 당연히. 네.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공공데이터명. 명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안 적으면 돼요. 적당히 적으면 돼요. 기관명은 꼭 하셔야 되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활용 목적을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 활용 목적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돼? 라고 하는데 여기 샘플들도 이미 다 있죠. 활용 목적도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요걸로 하시면 돼요. 학술 연구. 그러면 실제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신청하셔도 돼요. 내용에 서비스중개 실록에 원천 데이터예요. 경보공개 요청하고요. 활용 목적 연구하려고요. 끝입니다. 괜히 화려하고 번거롭고 대단히 많이 적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나머지 사항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신청하는지 그리고 왜 신청하는지 이것만 명확하게만 적어주시면 끝. 별거 없죠 진짜로. 그리고 연구 목적이야 저희야 뭐 무조건 연구겠죠 뭐. 그러면 이 연구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 꼭 안 해도 돼요. 못할 수도 있죠 연구하다가. 상관없어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이게 제일 크리티컬한데 실제 사례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있었죠. 이거 처음에 제가 신청한 겁니다. 대부분의 공개된 게 사실 그랬을 때 신청 쭉 했거든요. 뭐 여러 개 한꺼번에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인데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 포함 자료이므로 제공 불가래요.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공개돼 있죠.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갔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법령이 이미 있습니다. 판결이. 저희 쪽 영역은 아니고 다른 쪽이긴 한데 우리가 다루는 건 기본적으로 공적인물이죠. 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국편에서 해당 거를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죠. 우리 언제든지 검색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 제공을 못 해준다는 소리는 곧 니네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개인정보 위반을 하고 있어 라는 말과 대동소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알잖아요.
웹페이지에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개 신청해야 할 수 있고 공개해야 된다. 개인정보란 이유로 막을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공개가 되죠. 그리고 가장 많은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근대 지리정보라고 있어요.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잘 만들어놨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은 API로 공개가 돼 있는데 최초에는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로우 데이터도 API 말고 다른 걸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공개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서비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입문 데이터가 언제 완성이 되나요? 입문 데이터 언제 완성돼요? 끊임없이 오탈자 나오지 않나요? 문제나? 그런 거는 그리고 공공 데이터에서도 이런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조정위원회 갖고 이건 문제조정위원회까지 갈 상황도 아니었어요. 법률에 있어요. 아예 법률에 현재 개발 예정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거를 제공하는 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공해야 된다. 라고 아예 명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핑계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크리티컬합니다. 어렵고. 저작권법. 네.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금 현재 저작권법은 보호 원칙이 있고요. 저작권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 사망한 뒤 70년까지는 저작권을 보호받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크리티컬해집니다. 차라리 정근대는 상관없어요. 조선시대나 이런 쪽은. 이미 돌아가셨겠죠? 설마. 몇백 년을 사는 인간은 없으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근대에도 연구거리가 많잖아요. 현대에도 당연히 많고. 여기에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가 해결이 쉽냐?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문집총괄 편목색인이라고 고전 번역원에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제가 신청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한국문집총괄 데이터 2차적 저작물로 사업 참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제공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있고 이걸 만들 때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중에서 거기는 저작권을 확보 못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가 이 저작권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빙은 신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하는 거지. 확보를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작권 확보 안 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공공 데이터인데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니네 저작권 확보를 안 했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을 양보받았지 않냐? 증빙해봐. 계약서 니네가 증빙해. 계약서 봤더니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잖아. 공개해. 라고 판결이 나는 겁니다. 분쟁위원회에서. 다만 이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곳이 아까 전에 공공데이터 쪽은 차라리 난데 그 모두의 말뭉치 쪽 있잖아요. 여기는 현대의 소설이나 신문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이쪽에서는 예전에 뭐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 안 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서 설령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받은 다음에 이거를 로우 데이터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어쨌든 공개를 못합니다. 다만 이거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LMM 모델을 만들고 혹은 분석을 했어요. 분석했으면 이미 다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LMM 모델에서 원래 학습했던 특정 것만 빼서 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원래대로 회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저작권법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일 큰 문제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논문 인용 파트부터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아예 아까 전에 제가 상업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죄송해요. 어디 있지? 더 올라가야 되나? 아, 여기 있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출처 표기를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1유형부터 시작해서 4유형까지 출처 표기는 기본이죠. 출처 표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희 논문 인용할 때 언제나 출처 표기 하잖아요. 인용 표기. 그거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딱히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크리에이터죠. 논문으로 따지면 저자죠. 그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이 뭔지 데이터명이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언제 다운받았는지 그리고 해당 URL, 이 데이터를 다운받은 URL이 뭔지 여기 URL 복사라고 있거든요. URL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실익적인 차원으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를 국민한테 돌려준다. 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희 인문학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데이터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뭐 꼭 공공 데이터가 아니어도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인용 건수 4만 건, 5만 건, 6만 건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인용 건수가 올라가는 거 연구자로서는 그 자체로 명예이기도 하고 실익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막 인용 건수 10만 건이 있는 혹은 뭐 이공계로 따지면은 네이처 탑에 커버로 실린 그런 논문이 있다. 취직할 때도 좋겠죠? 프로젝트 신청할 때도 좋겠고 당연히 실익적인 측면이 있고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차원에서 과연 좋을 것인가? 인류 지식에 네, 기여하죠. 연구 성과로서 인정하죠. 근데 돈은? 아무리 우리가 돈과 상관없는 인문사회를 하고 있지만 돈 따위는 뭐 무시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공개함으로써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그리고 인문사회 내에서도 뭐 각각 전공 분과마다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감본이라든지 정보원 작업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죠? 기존에 종이로 하는 것도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책 끼니까 그래 200% 퉁. 근데 과연 그게 일반적인 학술 저서와 그다음에 정보원 작업이 있을 때 학술 저서가 어려울까요? 정보원 작업이 어려울까요? 저는 정보원 작업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200% 퉁 이잖아요.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특히 지금 AI 쪽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죠. 니네 LMM 모델 우리 거 가져다 쓴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라 해서 문제가 있는 발화들을 하잖아요. 사실과 다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면 잘 만들어져 있는 웹 데이터, 웹에 공개된 데이터 이거를 곧장 다이렉트로 연결시킵니다. RAG라고 해가지고 곧장 연결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웹에 공개되어 있는 좋은 데이터 우리 인문학자가 만들었어요. 얘가 언제나 접속해가지고 그걸 참조해요. 근데 우리는 돈 한 푼 못 벌어요. 뭐 이것도 인문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뭐 비용 지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최소한 우리가 인문학계에서 우리 인문학 관련된 기본적인 토대, 전 데이터로 표현하지만 정전이나 주석본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그 데이터 오픈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과금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랬을 때 그런 거에 우리 학문 데이터가 어디까지 기여하고 어디까지 현실적인 이익을 누려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어느 정도 고민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직은 먼 얘기고 지금은 공공 데이터를 첫째 한번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이런 곳에서 꼭 검색을 해보시라.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공개된 XML, RDB, CSV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웹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웹페이지에 있는데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다른 곳에 없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신청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는 그런 게 위에 설명한 것들이 있다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맺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습 내용으로 일단 준비를 한 거거든요. 한 템포 한 템포 다 이렇게 실제 제가 신청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몇 개를 샘플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것만 보셔도 큰 틀에서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 뭐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고 내용 간단하게 기입해서 신청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이거 그나마 길죠? 신청 내용이. 그다음에 샘플로 올려드렸고요. 있으면은 이제 내 페이지, 마이 페이지에 신청 그 목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창 2017년, 2018년에 신청했었는데 이렇게 신청, 제공 신청 거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쪽에서 일반 뭐 그냥 제공해 주겠습니다. 공개될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제공해 드립니다. 몇몇 개는 블라인드합니다. 또 있고 아예 거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허브, 이것도 옛날에 스크린시트 한 거여서 지금 조금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AI 허브는 더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인문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딥러닝 쪽 데이터가 위주이긴 한데 인문학 쪽 데이터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문학 쪽이라든지 OCR을 위한 그 서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해당 페이지 가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려면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도 여기는 아쉽게도 다운로드 할 때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 신청하기라고 있죠. 여기를 가보시면 이게 끝입니다. 거의. 요즘 UI가 미묘하게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술연구원으로 쓰면 되고요. 이게 여기 원래 있던 샘플인데 그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길지도 않죠. 짧아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작성 예시들 짧잖아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긴 거는 얘네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적고서 이대로 꼭 연구를 해야 되냐, 의무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연구 결과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보통 업무 시간이면 한두 시간 내로도 처리가 되고요. 주말에도 보통 하루 이틀이면 되던데요. 경험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은 되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찾아보시고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시긴 할 텐데 특정한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로 신청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사례라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라고 있습니다. 근현대에 있는 잡지들이 쫙 모여 있는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로우 데이터로 있어요. 전 있는 거 아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공 데이터 포털로 했을 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공문 형태로 처리할 수는 없냐. 협조 공문으로 학술 연구를 위한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인이 공문을 어떻게 보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서24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인도 얼마든지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기관에. 그래서 여기 뭐 그냥 민원24하고 똑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가입하시고요. 가입하시고 문서 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뭐 본인 확인 수수료 발생 업무 아니죠. 이거 다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받는 기관들 저 같은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여서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문서 제목 학술 연구를 위한 신청이라고 했고 문서 번호는 뭐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문 형태가 뜨는데 공문 작성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1번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신경 끄시면 돼요. 예. 그냥 구경 무관경을 기원하고 2번부터 이제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길게 적을 필요 없으세요. 이것도 공공 데이터 신청하는 거 똑같이 뭐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 계획은 이겁니다. 끝. 굳이 센스로 하나 더 넣어드리면은 공문서는 끝날 때 끝이라고 적어줍니다. 더 예쁘게 하려면 얘가 여기 있긴 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얘를 통해서 이렇게 공문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발신자면 김바로죠. 저 개인. 그래서 개인 해가지고 발송을 하면 그쪽으로 전송이 되고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공문으로 신청했고 역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았고 그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이제 비영리 학술 연구를 위해서만 공개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제 개인 연구도 해야 되지만 이 데이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KJDH라고 해서 저희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에서 만든 학술지가 있습니다. 아직 KR에 등재는 못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올렸습니다. 아예 풀데이터를 어떻게 얻었고 이 데이터는 뭐다 이렇게 데이터 리뷰 논문으로 올리고 이 풀데이터도 여기에서 풀데이터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됩니다 라고 명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일을 하면은 이 현직자 분들도 고생하니까 좀 이렇게 국사편찬위원회 감사의 말씀 꼭 이런 것들 센스죠? 감사하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관의 입장에서 좀 제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공문으로 신청하고 학술지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쓸 수 있게 공개를 하는 형태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좀 시간 제약상 거칠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보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딱 1시간 맞춰주셨네요. 주로 데이터를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뭐가 있고 그걸 어떻게 그 신청하고 뭐 주로 그런 쪽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디지털 인문학하고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시는지 또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뭐 그렇겠지만 학생들이나 뭐 대학원생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서 뭐 다운로드 받는 건 쉽잖아요. 그죠? 뭐 찾기만 하면 그게 뭐 CSV든 제이슨이든 뭐 XML이든 다운로드 받는데 아마 거기서부터도 막히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더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챗GPT 같은 데 들어가서 파일을 올려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 XML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에 어떤 정보가 있고 여기서 어떤 정보를 나는 추출해서 그것만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뭐 그걸 추출해서 뭐 CSV 파일 만들어줘 뭐 이러면 뭐 잘 해주거나 아니면 방법을 알려주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좀 굉장히 뭐야 선생님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일 테지만 정말 초보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찾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연구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행되는 그 과정이랄까 그래서 그걸 좀 그래도 간단하게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 기본적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인문학 제 분과든 최초로 공부하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어떠한 선행 연구가 있고 선행 자료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런 수업을 하면은 아카이브만 알려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사 관련해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웹페이지만 알려주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 층위가 있으시겠지만 이제 석박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1차 사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로우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문사회 계열에서 하다못해서 이공 계열조차도 컴공 쪽에서도 보통 뭐 데이터 구조나 데이터 설계에 대해서 혹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워요. 음, 인문사회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이게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온전히 아직은 교육을 온전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김용수 선생님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한림대학교 아니, 석박사는 아니죠. 석사만 있죠. 네. 예, 석사 과정 온라인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한국중앙연구원에서도 저희 그 석박사 과정의 필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데이터 설계 구축, 두 번째가 데이터 분석, 세 번째가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음, 이 셋 중에 두 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물론 저희 그 강의가 없을 때는 저도 그렇고, 김병준 교수님도 그렇고, 조금 오픈해가지고 따로 이제 세미나나 수업을 개설해가지고 따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김명준 교수님도 그렇고 열심히 하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의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배우는데 그 한림대 같은 경우는 한 1년 만에 끝내긴 하죠. 다만 미칠 듯한 수업량을 자랑합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도 없지 않나요? 오히려 그때 더 열심히 달리시는 측면도 있고. 예. 근데 데이터 설계 읽기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 기본적인 것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주의 강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능숙하게 할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온전히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대사 쪽이니까 한문 제대로 읽으려면 저는 아직도 못 읽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미 다 까먹었다고 생각한 정도인데 나름 열심히 거의 근 10년을 읽었지만 하지만 여기는 그나마 좀 쉬워요. 바보 같은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그 데이터 설계 구조이기 때문에 대단히 쉽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년 내지 1년. 다만 이거를 한 다음에 곧장 내가 무슨 분석 논문을 쓴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분석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걸 위해서 최소 반년 1년입니다. 이거를 뭐 속성으로 한두 시간 만에 한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있는 척. 근데 그거는 본인에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처음엔 느릴지 몰라도 기본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구체적인 질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선왕조실록 얘기 나오니까 굳이 아니 아까 그 근현대 잡지 자료 있죠? 잡지 자료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 다른 작가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무슨 분류기 같은 거 만들 수 없을까? 딥러닝으로? 이렇게 처음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데이터는 있어? 데이터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디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럴 때 중간중간 과정에서 김용 선생님이라든지 저한테 따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공부했지만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네? LMM 해야 되네? 파이썬 해야 되네? 뭘 해야 되네? 그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최적화해서 그것만 포커싱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실전형이면서도 동시에 기반을 잘 다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건 얘기한 거는 인문사회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CS 쪽도 그렇게 합니다. 현직 프로그래머 쪽도.
실제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뭘 공부해야지 유의미하게 지지, 이론만 파고들면 무의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히 인문사회 쪽이 관련된 코딩 공부하시면서 코딩 책들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그걸 정독하고 계세요. 진짜로. 실제 실습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뭐든지 해봐야 돼요. 되게 간단한 거라도.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많이 겪는 문제인데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시려고 하니까 중간에 좌절하고 뭐 스스로 포기하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 김원호님 말씀하신 주신 대로 진짜 태스크 중심으로 내가 뭘 해결하고 싶은 거를 일단 정하고 하루 작은 문제라도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기, 뭐 다운로드 받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어떤 소프트웨어 돌려야 되지, 그럼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파일 형식이, 읽을 수 있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뭐, 제가 너무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수준을 아주 초보자로 내가 자꾸 상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XML, 뭐 JSON, CSV 이런 파일 형식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런 파일들을 그냥 어, 혀- 잘 이해하지 못하시다 하더라도 어, 요즘에는 생성형 AI가 너무나 잘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응답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을 이쪽으로 많이 갖게 되고 또 오늘 강의도 굉장히 네, 차근차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컨텐츠 쪽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고전문학 쪽 전공자이기도 한데요. 선생님께서는 고대사를 전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 일차적으로 연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연구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해서 연구에 접목을 시키셨을 텐데 어떤 연구가 가장 이렇게 성취감이 좀 있으셨는지 그 연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셨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희들도 연구를 진행하는 그 단계마다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쪽이 아니라 데이터 설계 구축 쪽입니다. 음, 근데 제 논문들을 보면 데이터 분석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계열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워드투백이라든지 뭐 앵그램이라든지 뭐 자연어 분석이라든지 딥러닝 분류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제 스스로를 분석 쪽이 메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첫째,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생각만 해봐도 디지털 인문학의 범위는 너무 넓습니다. 정보공학에도 온갖 갈래들이 있고요. 인문학에도 온갖 갈래들이 다 있죠. 또 철학했으니까 아 인문학 했잖아. 가르쳐. 말이 안 되잖아요. 정보공학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만큼. 근데 이거를 포괄하는 디지털 인문학이다. 라고 했을 때 저 혼자서 커버 못합니다. 다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단독 연구 안 하고 공동 연구 하냐? 저는 의식적으로 공동 연구합니다. 같이 가야 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설계 구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저에게는 한 통로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력, 두 번째는 현실성.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상 첫 번째는 생산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석박사 때는 그나마 압박이 덜하지만 박사 이후로는 저희는 1년에 두세 편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학술 논문을 쓰는 거. 근데 데이터 설계 구축은 학술 논문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년에 한 편 쓰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면 더더욱더 그렇고요. 그랬을 때 하나의 데이터 셋을 한 번에 완성하기보다는 차곡차곡 만들고 그거를 분석 혹은 분석하거나 생성형으로 생성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조금씩 모여간다. 이게 제가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많진 않지만 계속 기본적인 분석 연구를 하려면 분석 연구는 재현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연구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공개된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또 다른 확장된 제가 아닌 또 다른 연구가 확장될 수도 있고 확장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인문 데이터가 축적되고 늘어나고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가 보람찹니다. 그래서 공동연구, 데이터 늘어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